오늘은 특별히 푸코의 주체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대학 강연에서 이 지식과 이 자기 배려와 영성의 문제, 이 부분을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에서 기독교까지 아주 중요하게 다른 강연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이 푸코는 어떻게 이제 지식과 삶에 대한 배려 그리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이제 플라톤 이 그레코 로망 전통에서 이제 파악하는지 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재미있죠. 옆에 사르트라가 있고요. 푸코가 여기 이제 뭐 마이크 잡고 뭐라고 항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지식과 삶의 배려라고 하는 이 틀인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배려하는 것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과 이 로마의 스토아주의,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뭐 금욕적 절제보다는 어떤 기독교의 윤리와 신비주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 자기 배려에서 삶의 변혁과 영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라톤주의 철학에서 빠져나가 버린 게 단순한 어떤 그 니체적인 입장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삶의 변혁과 영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 플라톤주의. 이거는 뭐 어거스틴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탁견이라고 봅니다. 푸코의.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의 인식론이 갖고 있는 빈곤함을 상당히 비판하죠. 예, 푸코는. 이 의심하는 나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 자체가 주체를 조명해주고 삶을 이제 구원해줄 수 있는 거다. 이게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을 흔히 이제 이른바 푸코의 인식론적인 파열로 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그 니체에 대한 의존성이 대단했죠. 뭐 지식과 권력과 담론이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니체의 계보학을 사실은 사회학적 영역에서 뭐 가장 탁월할 정도로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푸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푸코를 통해서 니체의 새로운 진면목이 살아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니체를 절대적으로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푸코의 입장은.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의 꼴라지도 프랑스의 강연에서는 이 그레코로망의 자기지식과 삶의 별에 대한 주체의 해석학으로 오히려 이제 이행하면서 주체를 좀 더 두텁게 기술한다. 주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슨 지식, 이성, 생각하는 나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배려, 자신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영성, 종교적 차원 이런 것들을 가져서 이 데카르트적인 근대적인 주체 이해는 잘못된 거다. 그걸 이제 역비판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력 관계를 넘어서는 인간 주체와 계몽을 오히려 소크라테스나 초기 기독교 그런 맥락에서 보면 푸코는 여전히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칸트의 그 비판적인 태도하고 보들레르의 다시 말하면 그 근대성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내용으로 이제 화두를 잡고 이제 나가는 거 보면 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레코 로만의 일반화랄지 뭐 여기에 기초한 거대 담론적 해석은 이제 불가능하다, 해체된다. 뭐 앞선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레코 로만, 또 그레코 불교 또는 그레코 이집트 이게 상당히 문명사적으로 이 코릴레이션 우리 그 에른스트 트렉시가 이야기한 그 상호 연관성 속에서 문명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걸 하나 중심주의로 그레코 로망 중심주의 그레코 로망은 바로 이런 거야 일반화 이런 어떤 거대 담론을 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이제 무시해버리는 이런 식의 접근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플라톤이나 어거스틴은 데카르트적 계기를 열어준 사상가로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소크라테스적인 에로스, 이 심포지움에서 상당히 그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미의 사랑에 다시 말하면 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완전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바텀업
이런 차원을 또 보여주는 게 그 심포지움이죠. 그런가 하면 윤회를 통한 주기적인 삶, 뭐 이건 상당히 생태학적인 차원으로 이제 열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데카르트에게서는 다 이제 사장돼 버린 거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플라톤의 영혼의 주기적 삶은 5세기 올페이우스 종교를 이제 기초로 하고 또 그것을 개혁한 피타고라스 철학에 상당히 이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여전히 중요한 사고를 했던 건 이성과 정의의 문제예요. 이데아의 빛에서 고려하고 동시에 자신을 배려하는 삶의 철학을 이제 전개했다. 그 델포이 신전에 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너 자신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두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푸코는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적인 담론은 너 자신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삶의 배려, 영혼의 배려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전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적인 전통의 철학은 이해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나의 삶을 지나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과 더불어 참된 지식은 삶을 배려하는 철학이다. 뭐 이런 면에서 이제 플라톤을 이제 푸코는 삶의 배려의 철학 또는 삶의 철학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그 삼파순적인 담론, 소크라테스 담론은 이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인식하게 해주고 부나 명성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절하게 배려하도록 안내해주는 뭐 그런 면에서 여기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소크라테스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 안에 있는 이 포텐셜리티들, 잠재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에두칼에 끄집어내서 창조적으로 발전하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에는 이제 삶을 번역하려는 영성이 담겨져 있다. 이런 소크라테스적인 담론이 소피스트들의 지식의 상대성, 부와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하고는 이제 상당히 다르다. 피타고라스 철학에서는 자기 배려는 영혼에 대한 명상과 제의적인 자기 정화, 그리고 금욕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신과의 종교적 합의를 주장하니까 주로 꿈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는다, 진리를 받는다. 이런 소크라테스적인 이 담론과 피타고라스적인 이 차원을 이제 플라톤은 자신의 신학을 영혼 불멸과 주기적인 윤회 활동으로 이제 체계화 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을 보여줍니다. 파이돈 67장 시에서 인간은 몸으로부터 영혼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하고 가능한 영혼 안에 침잠해야 한다. 영혼은 불멸하며 몸이 죽은 후에 다른 몸으로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주기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메타피직이 아니라 국가 이권에서 이 굴라우콘하고의 정의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과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행과 보통으로 보상이 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오히려 특권과 영광이 주어진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의 대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개념이 중요하다. 변증법적 지식인데 개념은 실제적인 사물의 세계를 인식한다. 여기는 뭐 수학도 들어가고 자연과학도 포함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물의 대상들 가운데 집이나 강아지나 사과 등은 언어로 분류되고 이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대상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억견이랄지 일반적인 견해에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개념적 이해와는 달리 일반적인 견해나 억견으로는 진리나 정의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 여기에 사과가 있다. 개별적 사과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영원한 형상인 사과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변하지 않은 형상이 사과의 개념을 구성하고 이 틀에서 개별적인 사과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재적인 비판을 이제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보면 주자의 성정리, 뭐 경물치지, 모든 물들 안에, 사물들 안에 그 프린십, 이가 담겨져 있으니까, 형상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취지, 지식을 뭐 펼쳐나가라라고 하는 어떤 주자의 성정리나 경물치지하고 상당히 이제 플라톤하고는 좀 그 만나는 가능성이 높고
제가 중국 절강대학에 한 10여 년 관계하고 연구 교수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보니까 이 플라톤하고 이 주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하지 않은 형상이 사과의 개념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사과가 잘못된 것 쪽으로 일탈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형상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은 정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정의의 본질에 도달을 해야 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유를 꿰뚫어 봐야 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항상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재적 비판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혼의 주기설은 악한 삶을 살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도 이제 포함이 되고, 정의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악행과 거짓으로는 삶을 덮을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플라톤은 강력한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나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플라톤주의 속에서도 끊임없이 영지주의를 비판했던 이제 하나의 정의의 문제 때문에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영지주의와 근대의 허무주의 문제는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1934년도에 아주 탁월한 독일의 사회철학자고 사회학자입니다만은 그분의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한스 요나스에 의하면 근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적 인종적 사고, 파시즘을 다시 말하면은 영지주의로 이제 파악을 하죠. 결국 이런 파시즘의 영지주의는 근대의 허무주의의 아주 위험한 선구자다. 이게 한스 요나스의 다시 말하면은 이제 중요한 학위 논문입니다. 1934년도에. 이 홀로코스트의 허무주의는 영지주의적인 세계 거절. 우리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는 다 악하니까, 이 세계는 없어져야 되니까, 묵시적으로 아주 거절돼야 되니까 이성의 파괴로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대성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히틀러는 에다라고 하는 민족 신화 종교로 구약을 대체하고, 예수는 아리안의 원형이고,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구약적인 요소는 다 빼야 되고, 마태복음은 없애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 영지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도 멸절시켜야 되고, 이른바 이제 히틀러가 근대의 영지주의와 파시즘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결국은 근대성에 대한 총체적 부정, 이런 걸 우리가 영지주의적 태도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영지주의적 태도는 근대성에 끊임없이 귀환합니다. 근대성의 총체적 부정으로 귀환하는 영지주의. 이게 이제 종교와 근대성의 문제에서 오늘날 사회학에서 아주 심도 있게 이제 다뤄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근대성과 영지주의적 파시즘의 이론적 대결에서 푸코는 지식과 삶의 배려를 플라톤주의에서 종교적 차원, 영성의 문제를 접근하고, 이 합리성과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전혀 결여해버리고 근대성을 총체적으로 부정해버리면 영지주의와 근대적 허무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투쟁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 이제 다시 말하면 푸코의 이 플라톤주의 철학을 읽는 하나의 방법인데, 푸코는 알키비아데스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알키비아데스 저작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죠. 자기 지식과 진리는 영성과 삶의 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의 무식을 알고 진리에 대해서 도달할 때 우리는 신성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영적인 태도와 내 삶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다시 말하면 이 지식과 지혜와 삶의 철학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니체와는 달리 소크라테스 담론으로 복귀하는 이제, 그리고 삶의 이런 일상의 파시즘에 대한 전적인 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푸코는 계몽의 비판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근대성을 규정하고,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비판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푸코가 상당히 중요하게 플라톤주의 철학에서 소크라테스적인 담론에서 이제 도출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영혼의 배려는 조화로운 삶으로 나타납니다. 진선미가 서로 연결되죠. 자연이나 예술품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미에 대한 경험들이 있고 이게 선과 관련되고 이거는 뭐 단지 지성적으로 파악되는 건 아니고요. 현상학적으로 이해됩니다. 이 칸트의 미학적 무사심과 선의 성징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시간에 판단력 비판에 대한 미학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플라톤 철학에 그 주목한 사람은 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 철학에서 개별적인 것은 형상계에 다소간 관여한다. 메테식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가 감각계에 임재한다. 파루시아를 한다. 그러니까 형상계와 감각계는 관계론적인 신교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서남적 현상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은 더 이상 이원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칸트에게 본체계라고 하는 건 실천 이상이나 판단력 비판의 미학에서 드러나지만 이 플라톤의 변증법적인 인식론 속에는 이 감각의 세계가 형상계에 참여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형상의 세계가 파루시아 출현한다. 이건 상당히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내재적 비판의 관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후설이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후설은 플라톤의 철학을 새롭게 갱신하고 인간의 삶을 의미 세계와 관련해서 타자의 신체의 소통을 통한 공감 윤리로 재설정하는데 인간의 환경 세계 전체는 생활 세계로 개념화가 되고 정치 사회 그리고 자연의 문제를 이성과 의미의 세계에 기초해 가지고 현상학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른바 코이노니아 관계의 현상학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후설의 통찰이 이제 플라톤의 미학에서도 잘 나타나죠. 아름다움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 미의 이데아가 파루시아한다. 그 어떤 소피스트들처럼 신화 예술을 세속적인 욕망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행해진다면 플라톤은 거절합니다. 미학은 선함과 정의에 관련돼야 한다.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플라톤의 정의와 헤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 정의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물론 마이클 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지만 하나의 공공선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과연 이분이 존 롤스를 비판한 게 맞느냐 전혀 맞지 않다.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과연 바이올린을 가장 잘 치는 탁월한 사람에게 준다면 그 바이올린을 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는 귀족주의적인 공동체주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를 잘못 해석했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적 중용에서는 오히려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경제의 분배적 정의를 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이 우리 마이클 샌들 선생에게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유명한 분이고 훌륭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가지고 어거스틴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회 훈련을 통해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 문제는 굉장히 이 플라톤 철학에서 소크라테스적인 담론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